14장 몽테뉴처럼 죽는 법. How to die like 몽테뉴. 죽음의 해결책은 더 긴 삶이 아니다. 절망이 해결책이 희망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오전 11시 27분 떼제베 고속철도 8433번 열차를 타고 파리에서 보르도로 향하는 중. 기차 밖은 회색 하늘이 부드러운 담요처럼 프랑스 시골 지역을 감싸고 있다. 기차 안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입석으로 기차를 탔다. 모든 역에서 사람들이 올라탈 때마다 좌석을 옮겨야 한다. 불안한 여행이다. 내 자리에 익숙해지자마자 다시 쫓겨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좌석을 예약하지 않은 기차 여행의 방식이며 또한 철학의 방식이기도 하다. 한 입장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자마자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확신을 뒤엎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처럼 편안함과 확신에서 끝없이 멀어지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소냐를 바라본다. 디지털 세계에 푹 빠진 소냐는 자리를 옮겨야 할 때도 그리 당황하지 않는다. 왜 나는 소냐처럼 안 될까? 이 생각에 마음을 착 감싸고 점점 편안해 하던 찰나 또다시 승객이 밀려들면서 머릿속이 뒤흔들린다. 할아버지 책들과 할아버지 펜들을 챙기고 복도를 걸으며 새 보금자리를 찾는다. 거대한 수영장을 상상해보자. 70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수영장이다. 여태껏 수영장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수영장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다. 어느 시점이 되면 모두가 수영장 안으로 던져진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었을 때 던져지지만 중년에 던져지는 이들도 있고 일부는 아직 젊은 나이일 때 던져진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구나 수영장에 던져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 상황을 모면했다는 사람은 여태껏 나타난 적이 없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모두가 수영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할 것이다. 질문들. 수영장은 얼마나 깊을까? 물은 따뜻할까? 차가울까? 수영장에 던져지기 전에 난 뭘 준비할 수 있지? 던져지는 것은 내가 무서워해야 할 일일까? 하지만 사람들은 수영장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며 한다 해도 에둘러서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수영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조차 않는다. 많은 양의 물이라고 말하거나 더 완곡하게는 네가 아는 그 큰 것이라고 말한다. 선생들은 학생들과 수영장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디너 파티 같은 모임에서 수영장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사람들은 수영장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철석같이 꺼린다. 그리고 수영장 문제는 수영장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 있다고 결론내린다. 하지만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거대한 수영장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축축한 괴물처럼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한다. 라떼를 마실 때, 지출 품위서를 제출할 때, 아이들을 침대에 밀어 넣을 때에도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의식 위로 떠오른다. 내가 수영장에 던져지는 날이 오늘일까? 내가 여행에서 만난 철학자들은 전부 내게 말을 건다. 그 중에는 특히 더 시끄럽게 말을 거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미셸 드 몽테뉴만큼 시끄럽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다. 이 16세기 프랑스인은 내가 가장 맥주 한 잔 같이 하고 싶은 철학자다. 나는 몽테뉴 안에서 내 안에서 몽테뉴의 모습을 본다. 나를 끌어당기는 것은 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가 생각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몽테뉴 나를 이해한다. 그는 나의 철학 소울메이트이다. 나처럼 몽테뉴도 몸과 마음이 늘 부산하다. 나처럼 여행을 좋아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처럼 강박적으로 밑줄을 긋고 주석을 단다. 나처럼 손글씨가 형편없고 자기가 뭘 썼는지 잘 알아보지 못한다. 나처럼 돈 계산에 약하고 세상사에 남달리 분명하다. 나처럼 요리를 못한다. 나처럼 세상과 교류하긴 하지만 강렬하고 저항 불가능한 필요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상에서 도망쳐야 한다. 나처럼 감정 기복이 심하다. 나처럼 스스로에 대해 글 쓰는 것을 불편해 하면서도 어쨌거나 쓰긴 쓴다. 나처럼 몽테뉴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나와 달리 자기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선다. 죽음은 우리 모두를 철학적으로 만든다. 가장 생각 없는 사람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궁금해한다.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거지? 죽음은 두려워할 일인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죽음은 진정한 철학을 가리는 테스트다.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 겁나는 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한다면 철학이 다 무슨 소용인가? 몽테뉴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이론의 핵심은 결국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철학자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즉, 무시하거나 겁낸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깊은 걱정에 빠져들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가 죽고 나면 역사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엉망으로 망가뜨려 놓을까 봐 염려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대해 걱정하며 잠을 깨지 않는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는 왜 걱정하는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죽으면 다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현재가 아니며 죽음이 현재일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비존재는 내가 죽고 난 뒤의 비존재와 동일하지 않다. 하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비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한때는 존재했던 비존재이며 이것은 큰 차이를 낳는다. 공과 빈자리는 같은 것이 아니다. 없음은 과거에 존재했던 것과 지금도 존재하는 것에 따라 정의된다. 몽테뉴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에피쿠로스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책을 읽었고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했다. 몽테뉴는 철학자들이 이 주제를 표면을 겨우 스치는 수준으로 얕게 건드렸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직접 더 깊게 파고들기를 결심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미셸 드 몽테뉴만큼 솔직하고 용기 있게 글을 쓴 철학자는 없다. 보부아르가 나이 들매 집착한 것처럼 몽테뉴는 죽음에, 더 정확히 말하면 죽어가는 과정에 집착했다. 몽테뉴는 내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뒤까지의 과정이다 라고 말했다. 이 생각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심지어 숙녀와 게임에 둘러싸여 있었던 내 인생 가장 방탕한 시절에도 몽테뉴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몽테뉴를 탓할 수는 없다. 16세기의 죽음은 어디에나 있었다. 몽테뉴는 죽음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톨릭 교도와 개신교도들은 충격적인 속도로 서로를 죽이고 있다. 게다가 전쟁은 사람이 죽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었다. 전염병 때문에 보르도 주민의 거의 절반이 사망했다. 몽테뉴의 6아이 중 살아서 유아기를 넘긴 아이는 한 명뿐이었다. 몽테뉴의 남동생 아르노는 겨우 23살에 테니스공에 맞는 그냥 사고로 숨을 거두었다. 테니스공에 맞아 죽다니 죽음은 터무니없다.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죽음을 웃어 넘겼을 것이다. 몽테뉴에게 가장 쓰다린 죽음은 친한 친구였던 에티엔 드 라보에티의 죽음이었다. 라보에티가 전염병으로 32살에 사망했을 때 몽테뉴는 나 자신이 반으로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우리 시대의 죽음은 몽테뉴가 살았던 때만큼 긴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지만 그렇다고 큰 위안은 못 된다. 짧은 그림자라고 해서 그만큼 덜 어두운 것은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죽을 확률은 정확히 오차 범위 0에서 0의 100%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수영장에 던져진다. 슬픔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슬픔은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다. 또한 슬픔은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비탄에 빠진 무굴 제국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를 추억하며 타지 마할을 짓게 한 것은 슬픔이었다. 밀턴에게 신라권의 영감을 불어넣은 것은 슬픔이었다. 미셸드 몽테뉴가 붉은 지붕을 얹은 탑 꼭대기까지 꾸불꾸불한 계단을 오르게 만든 것도 슬픔이었다. 몽테뉴는 바람 부는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이 탑에서 에세를 썼다. 커다란 아름다움은 커다란 고통에서 나온다. 소냐와 나는 몽테뉴가 450년 전에 오른 것과 똑같은 원형 계단을 오른다. 몽테뉴가 고독을 음미한 곳이다. 나는 몽테뉴가 나처럼 필요할 때는 그럴듯한 외향형처럼 굴 수 있는 내향형이었으리라 추측한다. 우리 같은 사교적 내향형들은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꾸며낸 외향성은 우리를 소모시킨다. 진을 빼놓는다. 몽테뉴의 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키텐 지방의 시골 풍경을 내려다보는 기다란 창문 3개도 그대로다. 몽테뉴가 글을 쓰던 책상과 안장도 마찬가지다. 몽테뉴는 이 탑의 모든 면을 사랑했다. 탑에서 가족의 포도밭이 내려다 보이는 것을 사랑했다. 탑의 고요함을 사랑했다. 눈 돌리는 곳마다 시선 끝에 책이 보이는 것을 사랑했다. 몽테뉴의 소중한 도서관은 라보에티의 선물에서 시작되었다. 라보에티는 몽테뉴가 이 책들을 친구에 대한 추억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뉴는 마지못해 그렇게 했다. 원형 계단으로 책을 옮기고 신중하게 책꽂이에 책을 정리했다. 몽테뉴는 점점 더 자신의 도서관을 사랑하게 되었고 도서관도 점점 몸집이 커졌다. 사망할 무렵 몽테뉴는 1000권에 달하는 책을 모았다. 몽테뉴는 책들과 자기 생각에 파묻혀 탑에서 몇 날 며칠을 홀로 보냈다. 몽테뉴에게는 거리가 중요했다. 몽테뉴는 탑에 홀로 있으면서 저기 바깥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스스로를 분리했다. 거울을 보려면 반발짝 물러서야 하듯이 몽테뉴도 스스로를 더 분명하게 바라보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푹 파묻혀 있으며 우리 시야는 코의 길이밖에 안 된다. 몽테뉴가 말했다. 그러니 코를 움직일 것. 여기저기 다른 곳에 코를 들이밀 것. 애적거리는 내적 가까움을 가능하게 한다. 몽테뉴는 자신이 사랑한 이 탑에서 세상과의 대화를 끝내고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거북처럼 내 등깍지 속에 숨어야 할 때다. 위를 올려다 보니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기회들이 보인다. 석가래에 50여 개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오래된 격언들 사이에 몽테뉴가 직접 적은 글귀가 보인다. 크세주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짧은 문장은 몽테뉴의 철학과 그가 살아온 방식을 깔끔하게 압축해 보여준다. 몽테뉴는 말 그대로 회의론자였다. 일부러 사사건건 끼어들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망쳐놓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 헤매며 늘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몽테뉴는 확신하기 위해 의심했다. 한 번에 하나씩 의심하며 자기만의 확신의 탑을 쌓았다. 몽테뉴는 인간은 절대로 절대적 진실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진실을 붙잡는 것이다. 진실의 조각들. 이 진실의 조각들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몽테뉴는 이 조각들이 파닥거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파닥거리면서도 먼 길을 날아갈 수 있으며 몽테뉴는 그렇게 했다. 소로처럼 몽테뉴도 여러 각도에서 세상을 보았다. 한 생각을 집어들고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고양이도 그렇게 바라보았다. 내가 고양이와 놀아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고양이가 나와 놀아주는 걸까? 몽테뉴는 궁금해했다. 너무나도 몽테뉴다운 생각이다. 모두가 아는 것을 시험해 볼 것, 가지고 놀 것. 몽테뉴는 말한다. 죽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그 생각을 가지고 놀아보라.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했다. 그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뒤 어쩌면 죽음은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쩌면 꿈도 꾸지 않는 기분 좋은 잠일 수도 있고 사후세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말 좋지 않겠느냐? 정말 좋지 않겠냐고. 아테네의 잔소리꾼은 말했다. 영원히 철학을 논하며 까다로운 질문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몽테뉴는 소크라테스처럼 우연한 철학자였다. 개인적인 철학자이기도 했다. 몽테뉴는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스스로를 짜증나게 하고 스스로를 놀라게 했다. 내가 감탄하는 지점은 그가 이런 생각들을 무분별한 공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데 있다. 몽테뉴는 자기 철학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스인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간청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몽테뉴는 알려준다. 우리는 시도하고 실수하고 시시포스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으로써 스스로를 알 수 있다. 몽테뉴에게는 자신의 우연한 철학을 담을 문학 형식이 필요했다. 그런 문학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몽테뉴는 직접 하나를 만들었다. 바로 에세이다. 프랑스어로 에세이는 해보다 라는 뜻이다. 에세이는 실험이자 시도다. 몽테뉴가 쓴 에세이들도 하나의 거대한 시도다. 무엇에 대한 시도냐고? 스스로를 더 잘 알기 위한 시도다. 몽테뉴는 삶을 잘 살아내지 않고서 잘 죽을 수 없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지 않고서 삶을 잘 살아낼 수 없었다. 몽테뉴는 자기 삶에서만큼이나 종이 위에서도 선처럼 흐른다. 세이쇼나군처럼 몽테뉴도 제이히치를 실천하며 자기 부수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는 식인종과 정조에 대해 게으름과 만취 상태에 대해 방귀와 엄지에 대해 쓴다. 염장고기에 대해서도 쓴다. 자신의 가려운 귀와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에 대해서 쓴다. 자기 페니스에 대해 쓴다. 잠과 슬픔, 냄새, 우정, 아이들에 대해 쓴다. 섹스에 대해 쓰고 죽음에 대해 쓴다. 하지만 몽테뉴가 쓴 책의 진정한 주제는 몽테뉴다. 몽테뉴는 나는 나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하며 이를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칭한다.
인간은 불편한 진실을 거부하는 데 능하며 죽음보다 더 불편한 진실은 없다. 나는 거울 속에 나이 든 내 얼굴을 바라보듯이 죽음을 바라본다. 안 보거나 본다 해도 옆으로 힐끗 본다는 뜻이다. 죽음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에게 예방주사를 놓으려는 절박하고 헛된 시도다. 몽테뉴는 그런 회피에 너무 큰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했다. 죽음을 회피하면 다른 기쁨까지 전부 사라져 버린다. 몽테뉴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온전히 직면하지 않고선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고 말한다. 죽음에서 낯선 느낌을 제거하고 죽음을 알고 죽음에 익숙해지자. 다른 무엇도 죽음만큼 자주 생각하지 말자. 매 순간 죽음의 모든 양상을 상상하자. 이 말에서 떨어질 때, 건물 타일이 떨어질 때, 아주 살짝 바늘에 찔릴 때, 즉시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내가 죽는다면? 몽테뉴는 그리스 극작가 아이스킬로스가 독수리가 물고 가던 거북 등딱지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며 죽음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언제나 장화를 신고 즉시 떠날 준비를 해야만 한다. 나는 몽테뉴의 탑과 생테밀리옹 사이를 오간다. 생테밀리옹은 프랑스의 작고 완벽한 마을로 왜 모두가 프랑스인일 수 없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곳이다. 이곳엔 나와 몽테뉴 뿐이다. 소녀는 자기만의 청소년 세상에 푹 빠져 좀처럼 호텔에서 나오지 않는다. 매일 아침 나는 850쪽에 달하는 에세이를 힘겹게 들고 나와 동네 카페에서 더블 에스프레소를 주문한다. 이곳은 임대료가 저렴한 동네이며 흔들리는 테이블 위에서 모닝 맥주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꼴초들이 가득하다. 카페는 싸구려 와인과 복권도 판매한다. 내게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다. 더욱 또렷하게 생각에 잠길 수 있다. 알고 보니 몽테뉴는 매우 육체적인 철학자다. 그는 걷는다. 말을 탄다. 먹는다. 섹스한다. 할리 밀러가 헤르멘 본 카이절링을 두고 한 말은 몽테뉴에게도 적용된다. 그는 온몸으로 덤벼드는 철학자. 책의 말미에서 온몸의 피를 철철 흘리며 등장하는 철학자다. 몽테뉴는 자신이 빠르고 단호하게 걷고 키가 작고 다부지다고 말한다. 몽테뉴는 밤새 머리칼과 통통하진 않지만 동그란 얼굴을 가졌다. 하얗고 고든 자신의 치아를 자랑스러워한다. 시를 사랑하고 여름의 열기를 싫어한다. 자신의 땀 냄새를 참지 못한다. 저녁을 먹은 뒤에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한 번도 없다.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한다. 똥 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똥을 쌀 때 방해받는 것을 싫어한다. 운동신경이 둔한데 승마만 많은 무척 능숙하다. 잡담을 싫어한다. 체스와 체커 게임을 좋아하지만 둘 다 잘 못한다. 꿈속에서 또 꿈을 꾼다. 기억력이 나쁘다. 빠른 속도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서 가끔 자기 혀를 깨물고 어떤 때는 손가락을 깨물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인처럼 와인에 물을 타서 먹는다. 몽테뉴의 철학은 조각보 철학, 빌려온 사상으로 만든 퀼트다. 몽테뉴는 거기에 자기 도장을 찍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몽테뉴는 우리와 달리 자신의 경험을 신뢰한다. 몽테뉴도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몽테뉴는 초기 에세이에서 약간 다른 사람의 물건 냄새가 났다고 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수록 그가 점점 자신감 넘치고 대담해진다. 어느새 나도 그를 응원하고 있다. 딴소리가 구구절절 이어질 때 딴 정신을 팔았다며 그가 나를 비난할 때조차 나는 응원을 멈추지 않는다.
몽테뉴가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았을 때 나는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빌리고 구걸하라고 배웠더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 생각보다 더 풍요롭다. 몽테뉴가 말한다. 몽테뉴는 자기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크고 작은 문제에 입장을 번복한다. 예를 들면 무가 그렇다. 처음에 무는 몽테뉴의 입에 안 맞았다가 다시 안 맞게 한다. 죽음만큼 몽테뉴가 이랬다 저랬다 한 주제도 없다. 초기 에세이에서 몽테뉴는 공부와 사색이 죽음의 공포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묻는다. 철학하는 것은 곧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도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몽테뉴는 입장을 완전히 바꾼다. 그는 철학하는 것은 곧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결론 내린다.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삶의 목표는 아니다. 몽테뉴는 죽음을 동경하지 않았다. 삶을 동경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러한 삶에 대한 동경은 온전히 실현할 수 없음을 잘 알았다. 우리는 삶과 죽음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먼저 살고 그 다음 죽는다. 하지만 몽테뉴는 사실 죽음이 우리 삶 속에 평생 녹아들어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몽테뉴는 내가 가능할 거라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죽음을 생각한다. 그는 죽음에 대해 숙고할 뿐만 아니라 죽음은 가지고 놀고 싶어. 심지어 죽음의 친구가 된다. 죽음이 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죽음은 내 삶의 커다랗고 중요한 일부다. 이해하기 힘들다. 커다랗고 중요한 일부는 고사하고 나는 애초에 죽음이 내 삶의 일부이길 원치 않는 것 같다. 궁금해진다. 어떻게 안전한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몽테뉴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죽음의 친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죽음의 날카로운 이빨은 뽑아야 한다. 사람들은 죽음을 적으로 저기 바깥에 있는 무언가로 여긴다. 하지만 틀렸다. 죽음은 우리가 타고난 조건이다. 우리의 일부다. 죽음에서 도망치는 건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죽음은 우리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며 우리는 죽음의 희생자가 아니다. 간디 같은 실험가였던 몽테뉴는 뭐든지 한 번에 시도해 봐야 한다고 믿었다. 몽테뉴는 말했다. 문이 닫혔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문을 밀어봐야 한다. 죽음만큼 문이 굳게 닫힌 곳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문을 반드시 밀어보아야 한다. 시도해보기 전에 죽음을 무시하지 말라고 몽테뉴는 말한다. 미셸,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식이나 발음이 수바, 취업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예행 연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죽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죽음과 죽는 과정에 대한 전문가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죽는 자는 없다. 죽는 과정은 연습이 불가능하다. 가능한가? 몽테뉴는 가능했다. 때는 1569년이다. 몽테뉴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말을 타고 있다. 온순하고 순정적인 말을 골랐다. 그는 이 길을 수없이 오갔고 자신이 100%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힘 좋은 말을 탄 사람이 전속력으로 몽테뉴 옆을 지나간다. 그 사람이 모든 힘과 무게를 실어서 마치 벼락처럼 우리와 부딪혔고 나는 머리부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몽테뉴는 회상한다. 말에서 떨어진 몽테뉴는 멍들고 피 흘리는 몸으로 바닥에 누워있다. 마치 통나무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감각도 없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때 몸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다. 사람들은 몽테뉴를 일으켜 세웠고 그는 즉시 피를 한 양동이만큼 토해냈다. 몽테뉴는 그때는 내 삶에 내 입술 끝에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았다고 회상한다. 이상하게도 그는 고통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마치 부드럽게 잠으로 미끄러지듯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아 주었다. 몽테뉴는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아니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눈앞에 집이 보였지만 알아보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 약을 주었다. 몽테뉴는 자신이 치명상을 당했다고 확신하고 모든 약을 거절했다. 그때도 여전히 몽테뉴는 그 어떤 고통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끝없는 달콤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몽테뉴는 그때 자신이 죽었다면 아마 매우 행복한 죽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무 어려움 없이 서서히 자신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몽테뉴는 회복하기 시작했고 회복과 함께 고통이 찾아왔다. 맹렬한 충격과 함께 번개가 내 영혼에 내리친 것 같았고 다른 세계에 있다가 돌아온 것 같았다. 이 사고는 몽테뉴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죽음은 연습이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가정을 의심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연습할 수 있다. 어쩌면 죽음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는 죽음 그 자체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죽음이 가장 자리를 언뜻 일별하고 죽음에 다가가는 과정을 살필 수는 있다. 죽음은 체스나 와인 제도처럼 통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기술이 아니다. 죽음은 하나의 지향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몽테뉴는 자연에 쓸모없는 것은 없으며 쓸모없음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다 라고 말한다. 죽음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몽테뉴는 천천히 죽음에 접근하기 시작한다. 그에게 죽음은 마치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재앙이 아닌 아름답고 불가피한 것이 있다. 낙엽은 어떻게 떨어져야 할지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른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자연이 전부 다 제대로 알려줄 것이다. 자연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 것이다. 괜히 걱정하지 마라. 정말인가요? 미셸, 정말이면 좋겠다. 자연은 지독하게 변덕스럽다. 벚꽃을 활짝 피우다가도 어느 순간 5등급 규모의 허리케인을 일으킨다. 나는 자연은 무조건 옳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바퀴벌레도 자연의 일부다. 지진도 자연의 일부다. 코털도 자연의 일부다. 좋은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 좋은 죽음은 보통 좋은 삶의 끝에 온다. 분위기도 중요하다. 극적인 사건이 없을수록 더 좋다. 몽테뉴가 살던 시기에 죽음을 앞둔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훌쩍훌쩍 우는 하인들과 어두컴컴한 방, 불붙인 초, 침대 옆에 서 있는 의사와 성직자, 즉 우리 주위의 모든 두렵고 무서운 것들에 둘러싸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 오늘날 병동은 초가 아닌 형광등으로 불을 밝힌다. 하지만 의사와 성직자는 그대로고 두려움과 공포도 그대로다. 내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것은 장인 어른이 돌아가실 때였다. 장인 어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돌아가셨다. 천천히 그러다가 빨리. 장인 어른의 피해망상과 분노는 전축두엽 치매라는 이름의 질병 때문이었다. 뇌졸중이 온 장인 어른은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요양원으로 옮기셨고 신장이 제기능을 못하자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셨다. 우리는 이제 이게 끝임을 알았다. 의사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침묵하자는 무언의 오이가 입원실을 뒤덮었고
우리 모두가 기소되지 않는 공범자들이었다. 이렇게 꾸며낸 무지의 가면이 오늘날 인종의 모습이다. 나는 위아래로 들썩거리는 장인어른의 가슴을 마치 비행기 조종석처럼 수많은 기계가 삑삑 소리를 내는 동안 모르핀을 맞아 멍해진 장인어른의 눈을 바라보았다. 장인어른의 산소 포화도를 보여주는 화면을 응시했다. 55였다가 75가 되고 다시 40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이렇게 지켜보는 게 장인어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의료기기는 우리를 마비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 정신을 산만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마비시킨다. 기계가 삑삑 소리를 내고 모니터 화면이 반짝이는 한 모든 것이 그쳤다. 몽테뉴라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장인어른을 괴롭힌 것은 완화치료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부정이다. 기술은 우리를 죽음의 현실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지만 죽음은 자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또한 자연의 일부이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스스로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 삑 소리가 날 때까지 조금씩 더. 몽테뉴는 번쩍거리는 모니터와 삑삑 소리를 내는 심박동기의 와 정해진 양만큼 똑똑 떨어지는 인거를 보고 이 방에 없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을 것이다. 방에 없는 것은 바로 수용이었다. 죽음의 해결책은 더 긴 삶이 아니다. 절망의 해결책이 희망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죽음과 절망 모두 같은 약을 필요로 한다. 수용이다. 보부아르처럼 몽테뉴도 결국 받아들였다. 마지못한 수용이 아니라 완전하고 관대한 수용이었다. 죽음에 대한 수용이기도 했지만 삶에 대한 수용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이기도 했다. 자신의 긍정적 성격에 대한 수용이자 자신의 결점에 대한 수용이었다. 예를 들면 게으름이 그랬다. 몽테뉴는 종종 시간을 낭비하는 자신을 질책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질책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깨달았다. 우리는 정말 바보다. 우리는 그 사람은 평생을 허송세월을 했어 라거나 난 오늘 한 게 없어 라고 말한다. 나는 그동안 살아있지 않았단 말인가? 남자들이 아프면 꼴사나운 환자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진짜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나는 아프면 어린애가 된다. 몽테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와 달리 몽테뉴는 실제로 병을 앓았다. 고통스러운 신장결석이 성인기 내내 몽테뉴를 괴롭혔다. 몽테뉴는 자기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제는 자신까지 위협하는 그 도를 저주했다. 질병은 자연히 우리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며 죽음에 대비시키는 방법이다. 이빨이 고통 없이 저절로 빠지듯 우리도 서서히 사라진다. 건강하던 몸에서 죽은 몸이 되는 것은 견디기 괴로운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삶에서 죽음으로의 변화는 그리 잔인하지 않다. 몽테뉴는 말한다. 몽테뉴는 좋은 죽음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우리는 짧게 아프거나 아예 아프지 않다가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몽테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너무 큰 변화다. 갑자기 떨어지는 것보다 서서히 미끄러지는 것이 더 낫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몽테뉴의 점진적 죽음 이론은 의미가 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더 나으니까. 하지만 중간 높이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보라. 몇 년 전부터 나는 장모님이 죽음을 향해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파킨슨 병은 장모님을 서서히 앗아갔다. 제일 먼저 안정적이던 걸음걸이를 앗아갔고 그 다음에는 아예 걷는 능력을 앗아갔다. 이만큼 강렬한 것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파킨슨 병은 장모님의 정신을 뒤쫓아 책 읽는 능력과 대화를 나누는 능력을 약탈해 갔다. 결국 장모님이 돌아가신다면 그건 그리 높은 곳에서 추락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건 장본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병은 자연이 우리를 죽음에 대비시키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 내가 알기로는 자연이 우리를 지나치게 준비시킬 때도 있다. 때로는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상황 속에 곤두박질치는 게 더 낫다. 때로는 높은 곳에서 추락이 낮은 곳에서의 추락보다 낫다. 몽테뉴처럼 나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내 머리카락은 빨래판 같았던 복근과 티 없이 깨끗했던 피부처럼 수십 년 전에 사라졌다. 나로서는 이걸로 이미 충분하다. 여기서 멈출 수 없나? 자연이고 뭐고 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불멸의 삶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려나? 시몬드 보부아들은 소설 모든 인간은 죽는다에서 그 질문을 탐구한다. 주인공은 레몽 포스카라는 이름의 이탈리아 기주이다. 그는 14세기에 마신 약 덕분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처음에 그는 불멸을 크나큰 축복으로 여기고 좋은 곳에 쓰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돌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점차 그는 불멸을 저주로 여기게 된다. 그가 사랑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지루하다. 관용도 사라지는데 불멸의 존재는 희생할 게 없기 때문이다. 그의 삶에는 긴급함과 활력이 빠져 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불멸이 죽음보다 훨씬 더 나쁘다. 죽음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하면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은 이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축제가 한창일 때 해골을 날라와서 손님들에게 자기 운명을 상기시켰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도 이 사실을 알았다.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 시작되는 매일매일이 너의 마지막 날이라고 확신하라. 그 뜻밖의 시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몽테뉴는 1592년 9월 13일에 자기 자택에서 5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늙은 나이가 아니었다. 사망 원인은 편도선이 감염되어 목에 고통스러운 종양이 생기는 편도선염이었다. 마지막 며칠간 몽테뉴는 말을 하지 못했다. 대화를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활동으로 여긴 사람에게는 특히나 가혹한 고통이었다. 죽기 몇 시간 전 몽테뉴는 하인들을 불러 돈을 나눠 주었다. 몽테뉴의 한 친구는 그가 죽음을 달콤하게 맛보았다고 말한다. 그 이상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그 달콤함은 몽테뉴가 낙마 사고 이후 느꼈던 끝없는 달콤함이었을까? 아니면 몽테뉴는 더 살 수 있었던 몇 년을 빼앗겼다고 느꼈을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와 더불어 욕심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며칠 또는 몇 년을 더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시간을 얻은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 왜일까? 몽테뉴는 궁금했다. 하루를 살아낸 사람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전부 경험한 것이다. 오늘과 다른 빛도 오늘과 다른 밤도 없다. 저 태양과 저 달, 저 별, 저들이 뜨고 지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조상이 즐겼던 것과 똑같으며 똑같은 것이 우리의 후손을 즐겁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몽테뉴의 이 말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니다. 이설이 꾸짖는다. 내 말이 아니다. 너의 말이다. 개인적이지 않은 통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빌려온 진실은 빌려온 속옷만큼이나 잘 맞지 않으니 그만큼 기분 나쁜 것이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알거나 아예 모르거나 둘 중 하나다. 삶을 표준화된 시험처럼 살지 말고 간디처럼 하나의 거대한 실험으로 이뤄라. 이렇게 몸소 체험한 개인의 철학의 목표는 수상적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진실이다. 어떠한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나는 사랑이 인간의 중요한 감정이며 여러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내가 딸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몽테뉴 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자신을 믿을 것, 자신의 경험을 믿을 것, 자신의 의심도 믿을 것, 경험과 의심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헤쳐나가고 죽음의 문턱을 향해 다가갈 것, 타인과 스스로에게 놀라워하는 능력을 기를 것, 스스로를 간질일 것, 가능성에 마음을 활짝 열 것. 그리고 몽테뉴는 동포인 시몬 베유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한다. 제발 주에 좀 기울여. 몽테뉴의 탑에서 다시 호텔로 돌아와 노트와 책을 붙잡고 내가 본 것을 그려보려 시도한다. 나는 빈칸을 그렸다. 종이 위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진짜. 내가 소리내어 말한다. 나한테 종이 줘봐. 한 목소리가 말한다. 누구지? 목소리는 방 저쪽 끝에서 들려온다. 익숙한 목소리다. 소냐? 나한테 종이 한 장 달라고 아빠. 소냐가 동면에서 깨어나 있었다. 소냐에게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건네준다. 소냐는 쓸고 그리기 시작한다. 5분 뒤 소냐가 내게 종이를 건넨다. 어안이 벙벙해진다. 소냐는 몽테뉴의 탑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그려놓았다.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고 창문 2번과 낡은 안장 3번처럼 이름까지 붙여놓았다. 나는 소냐가 몽테뉴 탑 투어를 지루해야 한다고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테지만 나는 자신의 추측을 늘 의심해야 한다고 되뇌었다. 며칠 뒤 소냐가 또 다른 종이를 내게 건넨다. 몽테뉴의 탑 석가리에 새겨진 격언들을 번역한 것이다. 종이를 굽는데 짧은 인용구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스 철학자 섹스투스 에피리쿠스의 말이다.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다. 오랫동안 그 문구를 응시한다. 매우 현명하거나 매우 터무니없거나 둘 중 하나인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철학자 말장난 중 하나다. 하지만 어쩌면 매우 현명하면서 동시에 매우 터무니없을 수도 있다. 나는 몽테뉴식으로 직접 시도해 보기로 한다. 손에 할아버지 펜을 들고 할아버지 노트에 이렇게 쓴다. 간지러운 귀를 가진 16세기의 프랑스 허풍쟁이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하다. 신기불편한 13살짜리와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제정신을 유지하기란 거기에 더해 삶과 죽음에 대해 한두 가지를 배우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하다. 죽음을 두려움 없이 아주 가까이 직면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하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내가 뭘 알겠는가?